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병원에서 잘 돌봐주실 거야. 당신이 가 있으면 되잖아. 우리 가족들이랑 일본 온천 여행 가기로 한 게 당장 오늘인데 취소할 수도 없고. 그리고 취소하면 엄마가 실망하실 거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 민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뇌경색이면 입원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나중에 돌아와서 갈게. 그 말이 끝나고 전화선 너머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번져 흘렀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서연은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무너질 곳은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녀의 통쾌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아침 7시 반. 김서연은 오늘도 어김없이 부엌에 섰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죠. 된장찌개에 들어갈 두부를 썰고 김을 구우며 밥상을 차리는 그 일상은 지난 15년간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정민호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오는 시간은 8시 정각. 서연은 그 시간에 맞춰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밥 먹어요. 서연이 상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응, 알았어. 그의 대답은 늘 그랬듯 성의 없이 짧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편엔 어딘가 공허한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도심 한복판에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5명뿐인 영세한 규모였지만 그래도 꾸준히 프로젝트를 따내며 근근히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죠. 결혼 전부터 해온 일이었고 서연은 그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달랐습니다. 그거 아직도 해? 그냥 정리하고 집에 있지 그래. 민호는 종종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죠. 이게 제 일인데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서연이 정말로 힘들어했던 건 민호의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가족, 시댁 식구들이었죠. 결혼 초부터 서연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정은 뒷전이었고 시댁에서 보내는 시간은 길고 고됐습니다. 서연의 어머니 김희정 여사는 그런 딸을 보며 늘 안쓰러워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무 희생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가 물으면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결혼 생활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서연은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엄마한테 제대로 효도할 수 있겠지. 언젠가는 내 시간이 오겠지. 그 언젠가는 막연했고 서연은 그저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세월은 흘렀고 어머니는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서연과 민호의 관계에는 처음부터 작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연애 시절 민호는 다정했고 서연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시댁 식구들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고 서연의 의견은 늘 뒤로 밀렸습니다. 서연이 친정 부모님을 뵙고 싶다고 하면 민호는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우리 엄마가 오시래. 다음에 가자.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이제 50살이 되었고 어머니는 75살이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사셨고 가끔 서연이 시간을 내어 찾아뵙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죠. 회사 일, 집안일,
시댁 행사까지 챙기다 보면 친정에 갈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예요. 그래, 서연아. 밥은 먹었니? 네, 엄마는요? 나야 뭐 먹고 살지. 짧은 대화였지만 서연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아니다, 괜찮아. 넌 바쁘잖니.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딸을 보고 싶어 하시는지. 그날 밤 서연은 또다시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못난 딸인가.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내기도 전에 민호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우리 가족들이랑 일본 가기로 했어. 일정 비워둬. 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일본요? 갑자기요? 응, 엄마가 가고 싶다고 하셔서. 우리도 같이 가야지.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서연의 일상은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곧 모든 것을 무너뜨릴 지진의 전조였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다음에 꼭 갈게요, 엄마. 그 다음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너무나 비극적으로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4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 서연은 사무실에서 견적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맡은 프로젝트가 있었고 마감이 코앞이었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사무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는 발신자가 떠 있었죠. 서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희정 환자분의 보호자분 되시나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제가 딸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환자분께서 오늘 오후 2시경 자택에서 쓰러지신 상태로 발견되셨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시는데요. 뇌경색으로 추정됩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전화기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죠. 직원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서연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다. 뇌경색.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가방을 챙겨 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며 서연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한참 만에 민호가 받았습니다. 왜? 민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민호 씨,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뇌경색이래요. 서연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래. 근데 우리 오늘 출국이잖아. 비행기 표도 다 끊어놨고. 서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엄마가 쓰러지셨다고요. 민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잘 돌봐주실 거야. 당신이 가 있으면 되잖아. 나는 우리 가족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못 가겠어. 이거 취소하면 엄마가 실망하실 거야.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뇌경색이면 입원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나중에 돌아와서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빨리 가주세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그대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서연은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뇌경색으로 왼쪽 뇌혈관이 막혔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현재 중환자실로 옮긴 상태입니다. 앞으로 며칠이 고비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빨리 보고 싶었죠. 중환자실 앞 서연은 유리창 너머로 누워있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온갖 선과 기계에 둘러싸여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진작에 자주 왔어야 했는데. 간호사가 다가와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보호자분, 힘내세요. 환자분께서 깨어나실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민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죠. 새벽 3시 서연은 민호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엔 민호와 시댁 식구들이 인천공항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그들의 얼굴이 서연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의 휴대전화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내 엄마 일로 우리 여행 망치게 하지 마라. 며느리가 어디 감히 그런 식으로 남편을 붙들어 두려 하느냐. 알아서 잘 처리해라. 서연은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그보다 더 큰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중환자실 앞을 서성이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해. 엄마를, 그리고 나 자신을. 그날 서연의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증오도 아닌 오히려 냉철한 결심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호는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오지도 않고 집으로 바로 갔죠. 서연이 집에 들어갔을 때 민호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응, 어머니 어때? 민호는 채널을 돌리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세요. 아직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래, 그럼 계속 병원에 있어야겠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변호사 친구에게 받아둔 이혼 상담 자료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검색했습니다. 이혼 절차,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서연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알았습니다. 이제 평온한 나날은 끝났다는 것을. 어머니는 일주일째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고요. 언어 장애도 있습니다. 긴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눈을 떴다가 감았습니다. 말을 하려 하지만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엄마, 괜찮아요. 천천히 나으시면 돼요. 서연은 어머니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중환자실 입원비, 수술비, 재활치료비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서연은 회사 자금을 조금 빼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 통장을 확인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당장은 버틸 수 있지만 이대로 가다간 회사도 위험했습니다. 서연은 민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민호 씨,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내 돈은 우리 집안일에 써야 해. 당신 엄마는 당신이 알아서 해. 하지만 우린 부부잖아요. 제 일은 당신 일이기도 하고요. 서연의 목소리에 간청이 담겼습니다. 민호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 회사 돈 쓰든지 아니면 대출 받든지 나한테 손 벌리지 말고.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15년이라는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 속에서 행복했던 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서연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변호사 최유진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유진아, 나 이혼하려고. 서연의 말에 유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서연은 그동안의 일들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날, 민호가 여행을 떠난 일, 시어머니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병원비조차 도와주지 않는 남편.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 하지만 준비가 필요해.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모든 게 증거가 있어야 해.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남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 통장 내역, 부동산, 모든 걸 확인해야 해. 그리고 시댁과의 갈등도 기록으로 남겨둬.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 말이야.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민호의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회사에 간 사이 서연은 서재를 뒤졌습니다.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계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연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호 명의의 재산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이죠. 아파트 한 채, 상가 건물 지분, 그리고 수억 원대의 주식. 서연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류 속에서 민호와 시어머니 사이의 계약서를 발견했죠. 시어머니가 민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내역이었습니다.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목상으론 매매 계약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론 공짜로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진이 모든 절차를 도와주었죠. 서연아, 이제부터 힘들 거야. 준비해. 괜찮아. 이미 각오했어.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장이 민호에게 전달된 날, 민호는 미친 듯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혼? 네, 이혼할 거예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나한테 이렇게 해놓고 멀쩡할 것 같아?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꿈도 꾸지 마. 나한텐 변호사도 있어. 민호는 비웃었습니다. 그러세요. 법정에서 봅시다. 서연은 집을 나왔습니다. 서연은 어머니가 계신 병원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서연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노트북을 열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작은 인테리어 회사로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규모를 키워야 했고 더 큰 프로젝트를 따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재활치료비, 법정 싸움, 그리고 새로운 출발. 모든 것엔 돈이 필요했죠. 서연은 밤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새벽 5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보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니, 법정에서 맞서야 할 남편, 그리고 새롭게 펼쳐질 미래. 서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서연은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그저 참기만 하는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한 명의 여성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2년간 이어졌고 결국 서연이 승소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아낸 서연은 그 돈을 미천 삼아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작은 인테리어 회사는 이제 중견 규모의 리모델링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죠. 직원도 50명으로 늘었고 강남 한복판에 사무실을 두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맞춤 정장을 입은 모습은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서연을 보면 누구도 그가 몇 년 전 병원 복도에서 울던 여자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서연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고 건축주들과의 미팅에서 누구보다 치밀하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왼쪽 팔다리의 마비는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혼자 걷기는 어려웠습니다. 서연은 일주일에 3번씩 어머니를 찾아뵙곤 했습니다. 엄마, 오늘 큰 프로젝트 따냈어요. 서연이 말하면 어머니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말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서연은 그 말 한마디가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서연 대표님이신가요? 저는 KM 컨설팅의 이사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저희가 현재 한 중견 기업의 구조조정을 맡고 있는데요. 사옥 리모델링 건으로 대표님 회사와 협업하고 싶습니다.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서연은 며칠 뒤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박준혁을 만났습니다. 박준혁은 정중하게 명함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맡은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옥 매각을 고려 중인데 매각 전에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매물 가치를 높이려면요. 어느 회사인데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박준혁이 서류 파일을 건넸습니다. 정민호 대표가 운영하는 JM 트레이딩입니다. 서연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민호. 전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서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JM 트레이딩은 수입 전자제품 유통회사였는데 최근 몇 년간 실적이 급격히 나빠졌고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이 회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대표가 경영을 잘못했거든요. 저희는 회생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맡는다면 어떤 조건인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3억 원 선에서 책정하고 있고요. 계약은 저희 컨설팅 회사와 직접 하시면 됩니다. 대표와 만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박준혁의 말에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살릴 가치는 있나요? 박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의 기회가 스스로 찾아온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제가 맡겠습니다. 일주일 뒤 서연은 JM 트레이딩 사옥을 방문했습니다. 낡고 어두운 건물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은 서연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민호였습니다. 민호는 서연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서연? 이젠 김 대표라고 부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제가 이 사옥 리모델링을 맡게 됐습니다. 문제 있나요? 서연은 태블릿을 꺼내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그게 내가 몰랐어. 컨설팅 회사에서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탓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 경영이 많이 잘못됐더군요. 서연의 말에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세한 건 컨설팅 회사에서 설명해 주시겠죠. 저는 리모델링만 맡으면 되니까요. 서연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회사 살리고 싶으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이게 내 전부야. 그럼 제대로 준비하세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선택의 값을 치러야 하니까요. 서연은 회의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민호의 회사, 그의 몰락,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비리들. 서연은 이미 박준혁에게서 모든 정보를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민호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시댁 재산을 불리는 데 사용했다는 것, 횡령 혐의로 고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서연은 그 모든 자료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던 서연은 차에 올라타 백미러를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선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이었습니다. 민호가 저지른 일들, 그가 무시했던 사람들,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서연은 시동을 걸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JM 트레이딩 사옥 리모델링을 착실히 진행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민호와 마주쳤지만 서연은 철저하게 업무적인 태도만 유지했습니다. 민호는 점점 초조해 보였습니다. 회사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거래처에서는 외상 대금 회수를 독촉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호가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 아니 김 대표,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부탁이 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서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오늘 저녁 6시 회사 근처 카페로 오세요. 저녁 6시 민호는 약속 장소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서연이 들어서자 민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시간이 없으니 용건만 말씀하세요.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를 살려야 해. 컨설팅 회사에서 회생 불가 판정을 내리려고 해.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당신 회사가 요즘 잘 나가잖아. 투자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인수를 하든지. 민호의 말에 서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정 대표님, 사업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망해가는 회사에 왜 제가 돈을 쏟아붓겠습니까? 우리 사이잖아. 한때는 부부였고, 민호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때 부부였다는 그 말, 참 웃기네요. 제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일본 여행 가셨던 분이 지금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거예요?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조금이라도 사람다웠다면 지금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사람은 언제나 자기 선택의 값을 치러야 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 일은 컨설팅 회사에 맡기세요. 전 리모델링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서연은 그대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박준혁과 통화했습니다. 박 이사님, 자료 정리는 다 되셨나요? 네, 김 대표님. 정민호 대표의 횡령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회사 자금 20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고 그 돈으로 시댁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검찰에 고발할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원했던 건 민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었죠. 박 이사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고발 전에 민호에게 기회를 주세요. 자진해서 회사에 돈을 돌려놓고 사임한다면 형사고발은 보류하는 걸로요. 박준혁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너무 착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그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며칠 뒤 언론에 기사 하나가 보도됐습니다. JM 트레이딩 정민호 대표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 제보자는 서연이었습니다. 민호에게 준 기회를 그는 거부했고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려 했기 때문이죠. 기사가 나간 날 민호의 휴대전화가 불통이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와 이혼한 이후로 아들이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민호를 버린 것이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아들마저 외면한 겁니다. 서연은 요양병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텔레비전을 켜자 뉴스에서 JM 트레이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화면을 보다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내 전남편 아니냐? 네, 엄마.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너 힘들었지? 그 순간 서연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다 끝냈어. 더 이상 그 사람들 때문에 울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이제 행복해도 돼. 서연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사무실에서 박준혁을 만났습니다. 김 대표님, 정민호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횡령 혐의가 인정됐고요. 시댁 재산도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이사님, JM 트레이딩 사옥은 매각 절차 진행하시죠. 리모델링은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됩니다. 서연은 그날 저녁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삶의 시작. 복수는 끝났지만 서연의 인생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민호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증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연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더 이상 그 사건을 다루지 않았고 세상은 빠르게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민호를 직접 만나는 것이었죠. 서연은 오랜 고민 끝에 구치소로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사 최유진이 물었습니다. 서연아, 왜 굳이 만나려고 해? 이미 끝난 일인데. 유진아, 난 그 사람을 용서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마무리하고 싶어. 내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감정까지 정리하고 싶은 거야. 서연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결정한 거라면 존중할게. 하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마. 괜찮아. 이젠 흔들리지 않아. 면회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칸막이 너머로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민호는 서연을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수화기를 들었고 민호도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이라 그렇지.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 대표님, 아니 민호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 저를, 그리고 우리 결혼을 이렇게 가볍게 여긴 거예요? 민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였던 것 같아. 결혼할 때부터 난 내가 아니라 내 가족을 먼저 생각했어. 엄마의 기대, 집안의 체면, 그런 것들 말이야. 너는 그냥 그 안에서 맞춰주는 사람이었어.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어머니가 쓰러지신 그날, 내가 병원에 갔어야 했어. 그게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였는데,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돌이킬 수 없어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당신을 미워한 이유가 사실 엄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럼 뭐 때문이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 자신 때문이었어요. 당신에게 기대며 살았던 그 옛날의 나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내 삶을 포기하고 내 목소리를 잃고 그저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던 내가 너무 비겁하게 느껴졌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 씨, 당신이 저를 무시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저를 먼저 무시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난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당신은 그냥 제 과거일 뿐이에요. 이제 전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난 내 발목을 잡았던 사람이지.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잘 지내세요. 출소하면 새로운 삶을 사세요. 저처럼요. 서연아.
민호가 불렀습니다. 서연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부르세요. 전 더 이상 당신이 아는 그 서연이 아니니까요. 서연은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눈물이 날 줄 알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구치소를 나온 서연은 차에 올라타려는데 주차장 입구에 낯익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서연은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과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옷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 이야기하시죠. 세 사람은 서연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뒷좌석에, 서연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시누이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했어요. 서연은 백미러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하시는 건가요? 민호가 구속되고 나서야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 내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우리가 너한테 했던 말들 그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알았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산도 다 환수됐어요. 민호가 빼돌린 돈으로 산 부동산들 전부 압류당했습니다. 이제 우리한텐 아무것도 없어요. 시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신 건가요? 도움을 청하려고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 정말로 미안해. 우리가 너무 교만했고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시누이.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때는 두 분을 많이 원망했어요. 제 어머니가 쓰러진 그날 어머님이 보낸 문자 메시지 그거 아직도 제 휴대전화에 남아 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땐 내가 정신이 없었어. 변명의 여지도 없어. 하지만 이제 전 두 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할 힘도 시간도 없어요. 전 제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럼 용서해 주는 거니?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에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두 분도 앞으로 잘 사세요.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 민호가 출소하면 어디 갈 데가 없을 것 같아.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줄 수가 없고, 혹시 내가 서연은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 민호 씨는 이제 제 남편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해요. 알아. 그래도 혹시나 해서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리세요. 정 갈 곳이 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연이 시동을 걸려는데 시어머니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은 창문을 내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는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게 축복이었는데 그걸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님. 서연은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서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은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왔어요. 그래, 우리 딸. 어디 다녀왔니? 민호 씨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만났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무슨 일로? 서연은 어머니 곁에 앉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했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내려놓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넌 참 강한 아이구나. 용서하지 않았지만 미워하지도 않는다니. 그게 진짜 강한 거야. 엄마가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엄마 때문에 제가 일어설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됐다, 서연아. 이제 그만 울어라. 서연은 웃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행복해요. 회사도 잘 되고 있고, 엄마도 많이 좋아지셨고,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래, 우리 이제 행복하자. 어머니와 서연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사무실은 고요했습니다. 서연은 책상에 앉아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더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형 복합 건물 개발이었죠. 강남 중심부의 상업시설과 주거 공간을 결합한 건물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의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정타워. 어머니의 성에서 따온 이름이었죠. 서연은 타이핑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이름으로 큰 건물을 세울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예요. 밤이 깊어갔지만 서연은 일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서연의 회사는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꿈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서연도 이제 그 불빛 중 하나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니, 더 밝게 빛나는 별이 되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닫으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1년이 또다시 흘렀습니다. 서연의 꿈은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남 중심부 테헤란로 한복판에 지상 30층짜리 복합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은빛 글씨로 이정타워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1,500억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서연이 여러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개관식 날이 밝았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건물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재계 인사들, 건축가들, 언론 관계자들 모두가 서연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왔습니다. 서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정타워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 제 어머니 김희정 여사님의 성함에서 따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에 계셨고 제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건물은 어머니께 드리는 제 작은 선물입니다. 객석 맨 앞에 앉아 계신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표정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곳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기립하여 서연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연은 깊게 인사했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서연은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엄마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서연아 고생했다. 정말 자랑스럽다. 그때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듯 여전히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초라해 보였죠. 민호는 서연을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연. 민호가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민호를 마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축하하러 왔어. 내가 이렇게 큰일을 해냈다니 대단하다.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는데요.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꼭 와야 할 것 같았어.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서연은 한숨을 쉬며 민호를 조용한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복도 끝에 서서 서연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려는 거예요? 서연, 나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세상은 돌아가지 않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너를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았어. 민호 씨, 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미워하지도 않아요.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당신이 저를 버렸을 때 전 제 자신을 찾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가세요.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저는 제 길을 갈 테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돌려 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외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리셉션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곁으로 돌아온 서연에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 사람 뭐라고 했니?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됐다. 내가 잘한 거야.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전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과거에서 벗어났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서연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차들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서연은 난간에 기대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정타워. 서연은 건물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건물은 복수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자립의 상징이었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연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민호를 만난 것도 그에게 마지막 말을 한 것도 이제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구나. 서연은 미소 지으며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빠,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딸이 이렇게 컸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서연은 잠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눈물이 아니라 미소로 과거를 기억할 수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옥상을 내려와 새로운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이정타워는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는 고급 레스토랑과 카페, 쇼핑 매장이 들어섰고 6층부터는 오피스텔과 주거 공간이 자리 잡았습니다. 건물은 연일 만시를 기록했고 서연의 회사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서연은 어머니를 모시고 경기도 가평의 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산속에 자리한 요양원은 공기가 맑고 조용했습니다. 정원에는 복숭아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요? 공기 좋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래, 참 좋구나. 서울보다 훨씬 조용하고. 어머니는 꽃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서 한동안 지내시면 어떨까 해서요. 재활 치료도 계속하시고 푹 쉬시라고요. 서연아, 넌 일 때문에 바쁠 텐데 괜찮겠니? 괜찮아요. 주말마다 올게요. 여긴 서울에서 1시간밖에 안 걸려요. 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내가 이렇게 컸구나. 엄마가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클 수 있었어요.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면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 요즘 행복하니? 네, 엄마. 진짜 행복해요. 서연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엄마는 그것만 봐라. 엄마는요? 행복하세요? 그럼 딸이 이렇게 잘 사는데 엄마가 안 행복할 리 있니?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드릴 게 있어요. 상자를 열자 금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교하게 세공된 목걸이에는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는데 펜던트에는 이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와, 이게 뭐니? 이정타워 개관 기념으로 만든 거예요. 엄마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에요. 서연은 어머니의 목에 직접 목걸이를 걸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펜던트를 만지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연아, 너무 과분하다. 과분한 게 아니에요. 엄마는 제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분이니까요. 어머니와 서연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연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정타워 최상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서연은 지난 몇 년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날, 민호가 떠난 날, 이혼 소송을 시작한 날, 그리고 회사를 키워온 날들.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산의 대형 복합 리조트를 짓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규모는 이정타워보다 훨씬 컸습니다. 서연은 제안서를 펼쳐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또 새로운 도전이네. 서연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친구 최유진이었습니다. 서연아, 저녁 먹었어? 응, 방금 사무실 왔어. 야근하게? 너 요즘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일이 재밌어. 그래도 쉬엄쉬엄 해. 건강 챙기고. 알았어. 고마워, 유진아. 전화를 끊고 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머니와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요양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고 서연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은 사무실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정말 잘했어.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탄 서연은 시동을 걸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연은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음악을 들으며 운전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증오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 새로운 프로젝트, 그리고 조용한 밤.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잔인합니다. 하지만 그 잔인함 속에서 우리는 단단해집니다. 눈물은 흐르지만 그 끝엔 언제나 새로운 빛이 있습니다. 서연은 그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추고 싶었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정타워의 불빛처럼 서연의 삶도 계속 빛날 것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정타워의 간판이 멀리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복수의 불이 아니라 희망의 불이었습니다. 서연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을 향한 꿈을 꾸면서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라이브였습니다.